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우리 TQQQ는 71달러에 마감하며 0.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반등했네 하고 넘어가면 어젯밤의 진짜 이야기를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어젯밤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따라가는 GLD가 2% 올랐고 비트코인은 하루에 7.5% 뛰어 7만 7천 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같은 시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74%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채권 금리가 버티는 이 세 가지가 한밤에 같이 나왔다면 시장은 한 가지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달러입니다. 오늘은 왜 어젯밤 이런 조합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게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가는 우리 계좌에 무슨 뜻인지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재무부였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주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백은 재무부가 시장에 이미 풀려있는 자기 나라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조치입니다. 사주는 손이 하나 더 생기니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국채 금리는 내려갑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을 재무부가 직접 붙잡아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규모는 장기 구간 한 회당 2빌리언 달러에서 최소 4빌리언 달러로 늘어납니다. 시행일은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발표를 완전히 다르게 읽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는 발표 직후 잠깐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하락분의 절반을 되돌렸습니다. 10년물은 4.7% 부근, 30년물은 5.25% 부근으로 개입 전과 사실상 같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반면 달러는 약해졌고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조합을 부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이 만든 달러 가치 훼손 거래,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되살아난 것으로 봤습니다. 채권 금리를 잡으려던 조치가 채권 금리는 못 잡고 달러를 파는 쪽에만 연료를 부었습니다. 왜 안 먹혔을까요? 이유는 세 개가 겹칩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전체 앞에서 회당 4빌리언 달러는 손에 잡히지 않는 크기입니다. 겨냥한 곳도 다릅니다. 바이백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구간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장치이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진짜 원인인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자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이유. 재무부가 나서서 사겠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상태가 그냥 두면 안 될 만큼 나쁘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소방차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 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나라 국채 금리를 나란히 놓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젯밤 마감 기준으로 미국 10년물이 4.74%인데 독일은 3.28%, 일본은 2.88%였습니다. 미국이 독일보다 1.46%포인트, 일본보다 1.86%포인트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국채가 유럽과 일본보다 이만큼 높은 이자를 얹어줘야 팔린다는 뜻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뜨거워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양, 그리고 앞으로 더 빌릴 양, 채권을 사는 쪽이 여기에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 비트코인이 같이 오른 배경에는 이 격차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 I am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 is at an inflection point. 정부 재정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확신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국가 부채 위기가 3년 안팎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채권 비중을 줄이고 금을 10%에서 15%까지, 비트코인은 소액 담아두라고 권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베센트의 이번 바이백 확대였습니다. 달리오의 전망 자체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젯밤 가격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남을 뿐입니다. 재무부가 채권 금리를 눌러보려 한 바로 그 주에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고 국채는 안 샀습니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안전한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신뢰가 한 칸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TQQQ의 순풍일까요? 역풍일까요? 반반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는 것 자체는 나스닥 기업들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벌어오는 회사들이라 달러가 싸지면 그 매출이 커 보입니다. 달러 지수는 이번 주에 0.8% 내려 98.84에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주식이 오른 이후에 한 축이 여기에 있고 실제로 지수가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 VX는 15로 6%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채권 금리 쪽입니다. 성장주는 먼 미래의 벌돈을 지금 값으로 당겨와 평가받는 자산이고 그때 나누는 값이 장기 채권 금리입니다. 이 할인율이 높게 굳어 있으면 미래 이익이 아무리 커도 현재 가격으로 환산될 때 깎입니다. 재무부가 직접 개입해도 10년물이 4.7% 아래로 못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자산의 몸값을 눌러온 그 할인율이 당분간 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오른 건 반가운 일이지만 오르게 만든 그 이유가 동시에 천장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혀 있습니다. 유가입니다.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USO는 이번 한 주에만 6.4% 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지표가 다시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자리가 좁아집니다. 장기 채권 금리를 붙잡아두는 힘이 재정과 에너지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 입장에서는 둘 다 역풍입니다. 그럼 어젯밤 장은 실제로 어떻게 흘렀을까요?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TQQQ는 전일 종가보다 1.7% 높은 자리에서 개장부터 뛰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종이 울리자마자 파는 손이 쏟아졌습니다. 개장 30분 동안 1.25% 밀렸고 하루 거래량의 29%가 그 30분에 몰렸습니다. 장중 최저가 69.91달러는 밤 11시 21분에 나왔습니다. 갭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하고 전일 종가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건 그 다음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2시 53분까지 되사는 손이부터 71.83달러까지 올라갔고 이 자리가 어젯밤 최고점이었습니다. 이후 마감까지는 71달러 근처에서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개장가에서 마감까지만 떼어보면 0.8% 반납한 하루였지만 전일 종가 대비 하루 전체로는 0.9% 상승 마감입니다. 어젯밤 상승은 개장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장이 열린 뒤에는 그 상승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시장 전체로 넓혀보면 방향은 더 선명합니다. 어젯밤 나스닥에서는 3,106 종목이 오르고 1,807 종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거래일에는 1,769대 3,134로 정확히 뒤집힌 모양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의 숫자가 통째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폭넓게 되산 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한 곳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프리마켓에서 전일 종가보다 3.6% 높이 올라 있었습니다. 개장 직후 첫 1분에 찍은 126.79달러가 그날 최고점이었고 그 뒤로는 계속 흘러내려 밤 11시 58분에 116.71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오후에 일부 되살아났지만 결국 1.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장가에서 마감까지 0.7%를 반납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 내렸습니다. 나스닥 100은 올랐는데 나스닥 100을 끌어온 엔진은 팔렸습니다. 어젯밤 지수를 올린 힘은 다른 쪽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5% 넘게 뛰었고 비트코인 상승을 그대로 받은 코인베이스가 8% 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나스닥 100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빠진 상승은 우리 TQQQ에게 힘이 약한 상승입니다. TQQQ의 무게중심은 결국 AI 인프라스트럭처에 걸린 이름들에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쉬는 동안 지수는 다른 종목들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시간 외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8월 27일 목요일 새벽에 확인됩니다. 한 주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 TQQQ는 7.3% 내렸습니다. 이 하락의 대부분은 화요일 하루에 나왔습니다. 그날 5% 넘게 빠졌고 SOXL은 14.8% 무너졌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 조금씩 더 밀린 뒤 어젯밤에 처음 방향을 되돌렸습니다. 어젯밤 상승은 무너진 한 주의 마지막 하루에 되돌림으로 붙었습니다. 추세가 바뀐 자리는 아직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 분위기도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실적 발표만 앞두면 매번 매도가 나오는데 이번엔 다르길 바란다며 초조함을 드러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두고 There is no second best, 두 번째는 없다며 환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은 밤에 한쪽은 실적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하고 다른 쪽은 달러가 팔리는 흐름에 올라타 웃고 있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55로 탐욕 구간에 있는데 일주일 전 64에서 내려온 자리입니다. 글자는 탐욕인데 온도는 한 주 내내 식었습니다. 계좌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젯밤 종가 기준 실계좌 총 평가 금액은 13,500달러입니다. $10,000로 시작해 2036년까지 12억 원. 그 10년 실험의 134일째 롱 구간 위에 찍힌 한 점입니다. 어젯밤 QQQ 종가는 $713로 200일선인 $653보다 9.3% 위에 있고 100일선인 $695도 넘어서 있습니다. 판정선에서 여유가 남아있어 오늘 밤에는 매매 없이 보유를 이어갑니다. 롱 구간의 길이는 평균과 중앙값이 2배 넘게 벌어집니다. 짧게 끝난 구간이 훨씬 많고 길게 이어진 몇 번이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결과가 앞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번 구간이 어느 쪽인지는 오늘 알 수 없고 끝나야 압니다. 그래서 판정선을 넘기 전까지는 들고 갑니다. 제가 늘 경계하는 하락이 따로 있습니다. 하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가 한순간에 터지는 형태입니다. 변동성이 치솟았다가 빠르게 가라앉고 이런 국면은 여러 안전장치가 붙잡을 손잡이가 분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계좌를 천천히 갉아먹는 장기전입니다. 하루하루는 1%도 안 되게 빠지는데 몇 달이 지나면 큰 구멍이 나 있고 이런 국면에서는 붙잡을 손잡이가 없습니다. 채권금리가 높은 자리에 굳어있는 지금의 그림은 뒤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루 등락보다 200일선과의 거리를 먼저 봅니다. 다음 주에 저는 채권금리 자체보다 금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부가 다시 채권금리를 붙잡으러 나서는데도 금이 계속 오른다면 시장이 국채를 대신할 자리를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 우리 자산의 할인율은 한동안 높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연준 인사인 파킨의 연설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큰 물가 지표가 없는 주입니다. 채권금리는 재정 쪽 이야기에 더 크게 반응할 겁니다. 재무부가 장기 채권금리를 붙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 답을 대신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젯밤 지수가 올랐는데도 반도체는 왜 팔렸는지 정리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